원룸이에요. 부부가 사는 데예요. 그런데 그 장모가 가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 사건의 팩트가 아니냐.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김PD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있고 지금 실시간으로 오늘 검찰 송치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사건을 다뤄보기 위해서 또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구 캐리어 사건으로 좀 알려져 있었고요. 지금 현재 범인들도 검거가 되면서 명명이 바뀌긴 했는데요. 이 사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오전 10시 30분경 대구 북구 칠성동의 잠수교 아래에서 운동을 하던 주민에 의해 캐리어 하나가 목격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은색 캐리어를 열었고 그 안에 키 160cm, 몸무게 50kg가량의 50대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옷은 입고 있었으나 맨발 상태였는데 외형이 다소 변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시신 외에 어떠한 물건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예비 부검 결과 골반, 갈비뼈, 후두부 등 다수 부위에 골절이 확인됐으며 얼굴에는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4월 1일 국가수 부검을 진행했고 경찰 발표에 의하면 시신 발견 당시 외관상 타살 흔히 발견되지 않아서 폭행 외에도 독극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캐리어의 크기가 10kg 사과 상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부피를 줄이기 위하여 시신에서 혈액을 빼거나 했는지도 확인했으나 흉기를 이용해 피를 뽑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CCTV 수사를 통해 3월 18일 한 남녀가 캐리어를 하천면에 유기한 것을 확인, 신원을 특정하여 이들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교동에서 2명을 체포했습니다. 유기한 이가 피해자의 사위와 친딸이어서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유기 시점으로 보면 2주 정도 지나서 시신이 좀 발견이 된 경우고요. 유기 방식이나 상황 전반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을까요? 딱히 특별한 형태의 수법이 들어갔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천변에 갖다가 놓은, 되게 이상하죠.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정유정이나 장대호나 특별히 의도가 있어서 훼손을 해갖고 뭘 해고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그 안에 넣어서 멀리, 그것도 묻는 것도 아니고 뭐지? 라는 느낌이 드는, 그리고 보통 그런 천변에는 이 산책하는 분들이 이렇게 뭐가 있나 열어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별 특별한 형태의 수법적 의미가 없는 유기 방식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방 안에는 어쨌든 신원을 알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안 들어 있었지만 피해자의 존재 자체, 그게 시신에서는 안 했기 때문에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 일단은 이제 범행이 드러나는 거죠. 관계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범행이 관계성이 드러나는 거고 시신의 신원이 드러나는 순간 범인도 금방 알 수 있는. 유기하러 가는 길에 CCTV도 지금 현재 방송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둘이 걸어가는데 나란히 걸어가는 느낌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남자가 끌고 뒤따라간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따라가는 건데 거기에 명확히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는 둘이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 거의 모든 심리학 전공자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은 저 두 번째 따라가는 사람이 장애가 있다, 지적장애다라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미러링입니다. 미러링. 앞에 사람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나이가 적다, 어린아이다라고 하면 그건 어린아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건데 성인이라고 하면 이건 지적장애다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쫄래쫄래 따라가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그거 플러스 이제 복장 같은 경우나 뭐 어떤 태도 같은 게 상대방의 행동을 카피를 하면서 이 자기의 불안함을 좀 그렇죠. 가스라이팅이 된 그것도 오랫동안. 그래서 저는 매우 위험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시신 상흔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골절이나 타박 관련된 상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적된.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단순히 집중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폭행을 당한 그런 겁니다. 근데도 약동물도 검사를 해본다고 했는데 이 관련된 발표는 아직은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쨌든 폭행에 의해서 예, 사망한 것으로 좀 그것도 보이네요. 주로 맨손과 발로 네. 다른 도구가 아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편하고 이 아내 관련된 조 씨, 최 씨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그 둘 가족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남편 조 씨는 6일 전날인 3월 17일 주거지에서 장모인 피해자를 12시간 동안 폭행했습니다. 밤 늦은 시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폭행을 당하는 동안 피해자는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으나 조 씨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장모를 폭행했습니다. 범행 중간중간 조 씨가 쉬는 동안 딸 최 씨는 같이 담배를 피우며 이를 지켜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딸이 구조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공범 여부도 수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지난 2025년 9월 혼인신고 직후부터 남편 조 씨가 돌변하여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친모인 피해자가 딸을 보호하기 위해 딸의 집에 들어가 같이 거주해왔습니다. 장모에 대한 폭행은 이사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삿짐을 빨리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모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동거 기간 내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장모를 폭행해왔습니다. 딸 최 씨는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조 씨는 장모의 뺨을 때려가며 반응이 없자 사망한 것을 확인했고 집에 있던 캐리어에 담아 집에서 15분 거리의 신천 하류로 가서 유기했습니다. 조 씨는 시신 유기 후에도 아내에게 범행을 신고하지 말아라, 연락이 오면 받지도 말아라 라고 협박, 통제해왔습니다. 시신 발견되기 전까지 조 씨는 아내가 외출을 할 때도 곁에 붙어 있으면서 감시를 해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남편 같은 경우는 27세 조 씨로 알려져 있고요. 아내 같은 경우는 26세의 최 씨. 또 장모는 아직 신원이 밝혀지진 않았으나 이제 55세 정도의 나이만 좀 확인된 상황입니다. 결혼 전까지는 폭행이 없었다라고 이제 공동 피의자이기도 한 아내가 진술을 했습니다. 혼인 신고 이후에 뭔가 돌변했다라는 느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어떤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꽤 빠른 나이에 이른 나이에 좀 혼인 신고를 마쳤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 결혼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시겠지만 수급자입니다. 네. 기초생활 수급자. 그래서 제가 장애일 가능성을 높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 부부가 수급자가 될 수가 없죠. 그 중에 하나는 최소한 장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는 거 보면은 다른 장애가 없죠. 그러니까 뭐 지체 장애 같이 뭐 지체장애는 없죠. 네, 예, 예.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정신적인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예, 예, 예. 크라임에서 다뤘던 많은 사건들 중에서 아기를 가진 남성이 정신지체인 분과 일부러 혼인을 하는 그래서 수급을 따먹는 네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 거죠. 네. 나이가 27세, 26세니까 나이는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결혼은 이제 작년에 했어요. 네. 2025년에 했고 이 관계가 좀 애매해요. 결혼한 지 지금 1년도 안 된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폭행이 이루어졌다고. 그리고 장기적인 폭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내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건 공범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가스라이팅을 당한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그래서 딸은 공범이라고 보면 애매하다. 그래서 그건 퀘스천 마크를 해야 된다. 네. 라고 봤고 그냥 본인도 폭행을 계속 당했다고 하면은 그런 상황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올해 총각 아마 돌아가신 분이 네. 그 단칸방에 있는 원룸에 들어가서 지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이 돌아가신 분이 가출 신고가 됐대요. 네. 한 3, 4일 정도 예, 가출 예. 신고 상태였다. 남편이 신고를 했다. 가출 신고를. 그럼 그 지금 돌아가신 남편과 그쪽 가족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가지고 있느냐? 현재 보도된 바 정도까지의 정보를 취합을 하면은 남편의 입장에서는 부부불화로 아내가 가출을 했고 3, 4일 뒤에 아내랑 연락이 닿아서 신고를 해제했다라는 정도가 나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해가 지나서 딸의 집에 네. 그것도 단칸방에 네. 가서 있다가 한 달 동안 맞아 죽었어요. 네.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처음에는 네. 남편과 사별한 그러니까요. 여자 혼자 있다가 이렇게 딸 집에 갔나 이렇게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렇게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죠. 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원룸이에요. 네. 부부가 사는 데예요. 엄청 좁고 네. 그런데 그 장모가 가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상황을 다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알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걸 취재한 기자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담당 형사과장이 자기들이 보기에도 셋 다 이상하다.
딸은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근데 이 경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적장애는 어머니로부터 딸로 유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니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혹은 뭐 경계성 지능 좀. 예, 그 정도. 네. 그래서 딸을 보호하기 위한 두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나쁜 네. 폭력적인 사위이자 남편 집에 둘이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 사건의 팩트가 아니냐. 네. 이 장모 쪽, 그러니까 처가 쪽 상황을 보면은 이 돌아가신 분의 아들 같은 경우는 따로 살고 있어서 상황 파악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집이 뭔가 좀 이상하죠. 서로에 대해서 예, 네. 이상하죠. 자기 어머니가 사위한테 맞아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동생은 계속 맞고 있었고요. 그렇죠. 자기의 매제한테 자기 어머니가 맞아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해. 그러니까 이거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쪽의 조사가 좀 필요해 예, 보인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특히나 이제 이 처음에 보도가 되고 나서 이 부부가 동시에 뭔가 나쁜 일을 했구나라고 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시점에 영장 실질 심사를 가는 길에 남편의 어떤 태도, 눈빛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또 이제 이 남편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는데 그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정확한 범행 동기도 조사 중인데 남편 조 씨는 배달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해왔습니다. 조 씨는 경찰 진술에서 나는 아내와 장모에게 잘해줬다. 아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줬고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조 씨와 아내 최 씨는 모두 자신들이 지적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부부를 아는 사람들은 이들 부부가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상반된 진술을 했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는 분노 조절 장애에 평소에도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폭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조 씨의 경우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러 가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욕설을 하고 노려보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조 씨 같은 경우에는 흔치는 않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날카롭게 노려보고 욕설을 하거나 좀 보통 좀 수그리거나 보통 이제 그렇죠. 자기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나 이런 부분에 형량을 이끌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하는 편인데 조 씨의 프로필은 어떻게 보실까요? 폭력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성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자극적인 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노려보기도 하고 막 욕도 하고. 잡혀오고 이동할 때 네. 범인이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황에 대한 논리적인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뭐 우리가 분조장이라고 하는 네. 간헐적 폭력 그런 장애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네. 이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치료가 안 되면은 그 폭력은 네. 자기 부인과 자기 가족한테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아내와 장모에게 잘해줬다. 아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줬고 여전히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보도로 인해서 이 미확인됐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조 씨가 장모님을 좋은 곳에 보내드리려고 하찮게 버렸다는 보도가 한 차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자기 유리한 대로 나는 선이고 뭐 이렇게 사건하고 결부가 없다라고 좀 지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네. 조각조각 난 거예요. 네. 말하자면 말하자면 우리가 지적 능력이 없다고 완전히 바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는데 폭력적인 가장 다루기 힘든 이 사람이 그런 관계 같아요. 상황을 자기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복잡하게 연결은 못 시켜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장모님을 좋은 곳에 보내주셨다고 얘기를 하면 누가 믿겠어요? K로 해놓고 그러니까 자기는 주장을 하는데 그 맥락에밖에 주장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이제 유기 관련된 모습. 신원이 금방 들통날 수 있음에도 그렇죠. 그냥 담아서 보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저기 유리하려고 그런 변명을 해보지만 연결도 안 되는 변명이잖아요. 근데 이 장모라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거기 가면 덜 때리겠지. 근데 천만에 맞습니다. 이거는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네. 인지를 못해요. 자기가 때리는 거를. 그러니까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선택이지만 그 바보 같은 선택을 하게 한 돌아가신 분의 남편이나 가족들은 뭐 했고 이들을 좀 케어해줄 이런 공적 체제는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돌보지 못했잖아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혹은 한 사람 지적 장애가 있는 건 명확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분명히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담당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지초 수급만 해주건
그냥 방치했다는 거잖아요. 시스템에 문제가 분명히 이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걸 챙길 것까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자기들끼리 뭘 하든 그냥 관심을 안 갖는 사이에. 지적 장애 때문에 폭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네네. 지적 장애는 별개고 이들을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놨기 때문에 이들은 도덕적인 부분에서 서로 헷갈려 버리니까 폭력의 에스컬레이션에 갔고, 그리고 폭력을 당한 사람은 폭력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려고 하진 못하는 수준까지 폭력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신고를 하거나 그런 것을 못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극의 동기, 맥락, 이걸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고 그냥 죽인 놈이 나쁜 놈이지. 네. 그럼 죽인 놈 나쁜 놈 맞죠? 그럼 그 죽인 놈이 나쁜 놈을 만드는 그걸 누가 방치했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은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조 씨 같은 경우는 존속 살인의 사체 유기죄로 검찰 송치가 됐고, 아내 최 씨 같은 경우는 사체 유기로 송치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사회가 지금 2026년이고 많은 것들이 현대화됐다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여전히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그늘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군요. 네, 이제 안타깝습니다. 네, 특히 돌아가신 장모인, 네, 장모님 그분 피해자분, 네,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